2020년 10월 25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7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개인 자산은 약 20조 원으로 추정되었고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상속세 납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또 하나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희는 삼성그룹 전체 주식의 단 0.57%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룹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벌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소수의 지분으로 거대 기업 집단을 지배하고 한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권력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재벌 시스템이 한국에서 절대 사라질 수 없는지, 그리고 이 함정이 어떻게 한국 사회 전체를 옭아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재벌이 한국 경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상위 5개의 재벌의 매출액은 한국 GDP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5개 그룹만으로 한국 경제의 거의 절반입니다. 총자산으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상위 5개 재벌의 총자산은 한국 GDP의 61%에 달하고 삼성그룹만으로도 22%를 차지합니다. 상위 10개 재벌의 GDP 대비 총자산 비율은 2010년 53.1%에서 2019년 70.5%로 증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벌의 경제 장악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국 GDP의 80%가 재벌로부터 나온다고 추정합니다. 삼성만으로도 한국 수출의 20%를 담당하고 있고 반도체 수출을 제외하면 한국 무역 수지는 적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재벌을 개혁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재벌을 약화시키는 정책은 곧 경제 성장률 하락, 실업 증가, 수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재벌 개혁이 항상 구호로만 끝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순환 출자 구조가 사실상 해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벌 가족들은 순환 출자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B 회사는 C 회사 주식을 보유하며 C 회사는 다시 A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고리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 재벌 총수는 직접 소유 지분의 몇십 배에 달하는 자산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상위 10개 재벌 총수의 직접 지분율은 평균 0.9%에 불과했고 가족 전체로도 2.4%였습니다. 하지만 계열사 간 상호 보유 지분은 54.3%에 달했습니다. 2013년 7월에는 한국에 97,658개의 순환 출자 고리가 존재했습니다. 2014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순환 출자가 금지되었지만 기존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정부는 왜 기존 순환 출자도 해체하도록 강제하지 않았을까요? 삼성그룹의 순환 출자를 해체하려면 약 4조 3,300억 원이 필요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6조 1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6개 재벌의 순환 출자 해체에만 14조 6천억 원이 들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면 27조 6,4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을 단기간에 조달하면 재벌들은 투자와 고용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기존 순환 출자를 인정하고 신규만 금지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야당은 기존 구조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양보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중인 기업들이 순환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보하는 것을 막으면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57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중 41개의 순환 출자 고리만 남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 지배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같은 최대 재벌들은 여전히 복잡한 교차 소유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벌과 정부의 공생 관계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한국 정부는 재벌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어왔습니다. 정부는 재벌에게 보조금, 저리 대출, 세금 혜택, 독점적 사업권을 제공했고 재벌은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이 관계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재벌을 너무 크고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재벌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5+3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경영 투명성 제고 계열사 간 채무, 보증 폐지, 재무구조 개선 핵심 역량 집중 지배 주주의 책임 강화였습니다. 여기에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금지, 순환 출자, 억제, 부당한 상속 및 증여 방지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이 원칙들 중 제대로 지켜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벌이 너무 강력해서 정부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벌 총수들이 법정에 서고 유죄 판결을 받아도 결국 특별 사면을 받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뇌물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사면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뇌물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1년 가석방되었습니다. 롯데, SK, 한화, 현대 등 거의 모든 재벌 총수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사법 시스템은 재벌 임원들에게 관대하기로 악명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제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벌 총수를 감옥에 오래 가두면 기업 경영에 공백이 생기고 투자가 지연되며 일자리가 위협받습니다. 정부는 경제를 위해 재벌을 보호해야 하고 재벌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재벌이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1988년 현대중공업 회장 정몽준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이후 많은 재벌 인사들이 정치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정치에 나서지 않아도 재벌은 정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제공, 언론 통제, 로비 활동을 통해 재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과 정책을 만듭니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재벌과 정치의 유착은 여전히 만연합니다.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합병은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1600만 명의 한국인이 촛불 시위로 박근혜를 탄핵했지만 재벌 시스템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벌 총수들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고 재벌 개혁의 열렬한 지지자인 김상조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민사회는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벌이 정치 시스템 전체에 너무 깊이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재벌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억압합니다. 재벌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고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경쟁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종종 재벌에 인수되고 이것은 재벌의 경제 지배를 더욱 강화합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큽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재벌 근로자의 63%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긴장을 만들고 재벌 직원들이 부의 대부분을 통제하게 됩니다. 한국은 활기찬 스타트업 문화가 부족하고 창업에 너무 많은 구조적 장벽이 있습니다. 2020년 한국 상위 10개 기업 중 네이버만이 유일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재벌은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 부를 이전하고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합니다. 계열사 간 거래는 시장 가격이 아닌 특혜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이익은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로 흘러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규제하려 하지만 재벌들은 항상 법의 허점을 찾아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재벌 없이는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같은 자본 집약적 산업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규모 기업이 필요하고 재벌만이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없었다면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현대자동차가 없었다면 한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덫입니다. 재벌에 의존할수록 한국 경제는 더욱 취약해지고 다각화가 어려워집니다. 2023년 반도체 수출이 36.3% 감소하자
한국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위 4개 재벌이 이미 국가 생산의 5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재벌을 넘어선 성장 다각화는 시급하지만 어렵습니다. 인구 고령화, 저출산, 혁신, 병목 현상이 구조 개혁과 경제 다각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 의존을 줄이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정부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7번째 이유는 재벌이 한국 문화와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재벌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벌의 부패와 특권을 비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의 성공을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으로 여깁니다. 삼성, 현대, LG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한국의 상징입니다.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면 한국인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한국인들은 걱정합니다. 재벌 총수와 그 가족들은 연예인과 같은 지위를 누리고 그들의 사생활은 언론에 큰 관심을 받습니다. 2013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재벌 지배의 실상을 보여주었고 재벌의 경제적 지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도 재벌 시스템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재벌이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재벌 없는 한국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8번째 이유는 재벌 개혁이 항상 위기 때만 논의되고 위기가 지나면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재벌 개혁이 뜨거운 주제였지만 경제가 회복되자 개혁 동력이 사라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박근혜, 최순실 스캔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 때마다 정치인들은 재벌 개혁을 외치지만 실제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벌을 개혁하려면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벌 개혁은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경제 구조 전체를 바꿔야 하고 이것은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수반합니다. 어떤 정부도 자신의 임기 중에 그런 고통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9번째 이유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재벌을 해체한다면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할까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갑자기 삼성이나 현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본도 기술도 글로벌 네트워크도 부족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원할까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벌을 대체할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재벌 시스템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재벌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대안이 자랄 수 없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재벌에 계속 의존해야 합니다. 10번째 이유는 글로벌 경쟁 환경이 재벌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중국 시장에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정부는 재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재벌들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투자를 옮기는 것은 정부 정책이 아니라 재벌의 상업적 이익 때문입니다. 재벌의 이익이 국가 정책과 일치할 때만 정책이 실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은 구호에 그칩니다. 이것은 정부가 재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정부를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주요 재벌 총수들이 동행했습니다. 이것은 재벌이 한국 정부 시스템의 필수적인 기둥임을 보여줍니다. 재벌은 정부의 파트너이자 때로는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로 재벌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유사한 시스템이 해체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자이바츠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점령군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 패배와 외국 점령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라는 극심한 위기를 겪었지만 재벌 시스템은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위기 이후 재벌은 더 강해졌습니다. 약한 재벌들은 파산했지만 살아남은 재벌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OECD와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재벌 개혁을 권고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주체인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는 선거 때 재벌 개혁을 공약하지만 당선되면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재벌을 약화시키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이 증가하며 유권자들이 불만을 가집니다. 정치인들은 재선을 원하고 재벌을 건드리는 것은 정치적 자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점진적인 개혁을 제안합니다. 소수 주주 권리 강화, 외부 이사 임명, 재무 투명성, 재고 계열사 간 거래 규제 강화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표면적인 변화일 뿐 재벌의 근본적인 지배 구조를 바꾸지 못합니다. 순환 출자와 교차 소유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 한 재벌 가족의 통제는 계속됩니다.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도 제시되지만 이것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주회사 구조에서도 소수 지분으로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경제력 분산 중소기업, 육성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고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희생해야 합니다. 어떤 정부도 그런 장기적 비전을 실행할 정치적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재벌 시스템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 함정입니다. 재벌은 한국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지만 이제는 혁신과 포용적 성장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청년 실업이 증가하며 사회 이동성이 감소하는 것은 모두 재벌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 없이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재벌과 함께 천천히 쇠퇴할 것인가, 재벌을 개혁하고 단기적 고통을 감수할 것인가. 지금까지 한국은 첫 번째를 선택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재벌의 함정은 단순히 경제 구조가 아니라 정치 문화 심리의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시스템을 바꾸려면 한국 사회 전체를 바꿔야 하고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재벌의 함정입니다.